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유튜브 논문의 정석 진행의 김성입니다. 논문의 정석, 과연 어떤 코너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뉴스나 여러 매체들에서 의사들의 논문이 어디 게재됐다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논문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사실상 우리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의사들의 연구 논문은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정석에서는요, 의사들의 논문이 어떻게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보다 더 최신의 치료법을 알아볼 수도 있고, 중요한데 그동안 미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첫 시간으로 김한과병원의 김재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김재휘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많은 의사분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에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한 30편에서 40편 정도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 안과 전문병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김재희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시간 좀 기대를 하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스마트해지고 계십니다. 특히 이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특히 이 시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의사들은 연구를 하는 걸까요? 사실 연구는 진료나 수술 등 이런 일과 시간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의과대학에서도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이후에 병원에서 수련 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을 교과서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확립된 지식이고 보통은 이런 지식에 근거를 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설명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막염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결막염 환자가 안과에 방문을 하면 소염제나 항생제나 눈물약 이런 약을 몇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몇 가지 약을 쓰면은 결막염 환자의 눈이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환의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같은 질환을 가졌더라도 환자들마다 증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모두 다 똑같이 교과서적인 지식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시고 증상도 다양하고 약에 대한 반응도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그런 약제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의사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약간씩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막염 환자가 왔는데 처음에 이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레르기 결막염 약, 인공눈물 이런 약들을 처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 약을 써도 계속 증상이 나빠진다.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더 치료를 해서 환자의 병을 좀 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사마다 많이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의사분은 이 약이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좀 센 약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안약만으로는 되지 않겠으니 먹는 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마다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건데 재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얼마나 진료 경험이 있는지 내가 이런 일반적인 약들을 잘 안 듣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고쳐왔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지에 따라서 많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논문을 쓰는 이유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의학을 근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본인의 관심 분야를 더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논문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결막염 환자가 약을 썼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뭔가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환자가 좋아질 것이냐 의사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 가장 맞는 의견이냐 어떤 의견이 가장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이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의학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 연구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료 환경 그리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의학이 사실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연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황반변성 관련한 논문을 정말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황반변성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증 난치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망막병증이나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렇게 황반변성 연구를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희귀성 질환이었거든요. 국가에서 희귀성 질환으로 등록될 만큼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이제 희귀성 질환은 아닌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반변성은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게 50대 이상에서 생길 수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젊으신 분들은 이 병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만큼 중요성이 이제 커질 그럴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황반변성이 예를 들어서 좀 전혀 다른 단계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실명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볼 때는 마치 내과에서 암 환자를 보듯이 암이라는 그런 아주 중한 질환을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있어서 암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서운 병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모르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그 구조물,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인 황반에 생기는 변성이죠. 그러니까 황반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생기는 부위가 워낙 작다 보니 과학기술이 발달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이 질환의 어떤 원인과 그리고 진행 양상을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야였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은 많은 진단기기들 그리고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거의 안과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요,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분야에 관해서 논문을 얼마나 쓰셨을까요? 제가 황반변성에 관련된 논문만 보면 지금까지 한 50편에서 한 60편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아서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요, 논문을 작년에 SCI에 10편이나 기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논문인지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전문으로 보는 분야가 황반변성이기 때문에 쓴 논문의 대부분이 다 황반변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반변성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병의 어떤 기본적인 병태 생리를 연구하는 분야, 치료 결과를 연구하는 분야,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연구한 분야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이냐, 그러면서 가능한 한 환자 부담을 조금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사례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상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기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 숫자가
많아야겠죠. 저희 김한과 병원, 망막병원은 많은 환자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숫자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항상 이런 환자 데이터를 보면서 각종 깁담회 등을 통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좋은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답변에서 뭔가 우리 김한과 병원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병원이다 이런 자부심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어깨폭이 좀 단단하게 올라가셨는데요. 네. 자, 앞으로도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논문에 대한 이야기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 특히 습성 황반변성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환자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